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천이 있는 길을 따라 걷다가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 한 잔하고 그리고 무화과가 든 빵을 하나 같이 사서 먹고 천천히 산책을 다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도 한번 걸어보고 여기에는 어떤 가게가 있는지 기웃기웃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은 또 뭘 먹나 고민도 좀 하고 벤치에 앉아서 물이 흐르는 것도 가만히 보면서 물멍도 하다 들어왔는데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잘 나가는 방송인인 주인공이 어느 날 총에 맞게 되는데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좀 괴롭히는 인물이라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누가 그에게 총을 쏜 걸까요?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의 상황을 잘 그려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 통증, 가슴에, 배에, 그리고 다리에 통증이 있다. 여자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다. 사방이 캄캄했고 멀리에서 청에서 경체가 아른거렸다. 나는 돈 덴튼이야. 그가 생각을 더듬었다. 다쳤어. 어떻게? 어쩌다가 다쳤지? 하지만 여자가 너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생각할 수가, 알아낼 수가 없었다. 배우라는 직업에 큰 도움이 되던 뛰어난 시각적 기억력도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시 의식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다시 멍해졌다. 갑자기 자기가 잠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죽음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공포를 느꼈다. 깨어나야 했다. 눈을 떠. 억지로 눈을 떠. 눈을 벌려야 해. 빌어먹을 시끄러운 목소리를 들어. 귀를 기울이고 가사에 집중해. 생각을 해야 해. 안녕, 안녕. 불을 모두 꺼요. 파티는 끝났고 밤이 되었어요. 안녕, 내 사랑. 안녕. 컴컴했다. 정회색 어두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그는 억지로 눈을 떴다. 눈을 뜨고 왜 여자가 노래를 하는지, 왜 청회색 어둠이 사방에 깔렸는지 알아내려 했다. 텔레비전이었다. 방의 불은 모두 꺼졌고 차양도 모두 내려져 도시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텔레비전만이 어른거리는 푸른 빛으로 방 안을 밝혔다. 그가 쳐다보는 동안 여자는 노래를 멈추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몸을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이 나왔다.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와 웃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 기억이 물밀듯 몰려왔다. 그는 돈 덴튼이고 지금은 수요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늘 오후에 녹화한 돈 덴튼 버라이어티 쇼가 방영되고 있었다. 돈 덴튼 버라이어티 쇼는 방송국 전문 용어로 생방송이라고 부른다.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방영한 쇼를 녹화한 것도 아니고 필름으로 찍어 영화처럼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게 한 것도 아니었다. 공연하는 순간 마치 바로 생방송으로 송출하듯이 찍어서 편집 없이 고스란히 내보내는 것이다. 방영 2시간 전에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방송이다. 노조 협약이니 이런 것 때문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쇼 공연을 하는 게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 9시 정각, 프로그램이 끝날 때 아나운서가 빠른 속도로 이 쇼는 미리 녹화된 것이고 관객의 반응은 기술적으로 추가되었다고 알린다. 녹음된 웃음과
박수 소리를 멋지게 표현하는 말이다. 정직함과 진실성을 가장하기 위한 장치다. 덴트는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전부 보았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고 직업적으로 자기 작품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지 짚어보기 위해. 오늘 저녁 녹화를 마치고 애신주름에서 저녁을 먹고 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그는 자기 쇼를 모니터할 때는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편안한 바지,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갈아입고 술을 한 잔 따르고 텔레비전을 켜고는 오른쪽 팔걸이를 맞춤 제작한 의자에 앉았다. 팔걸이를 조그만 책상 모양으로 만든 의자다. 옆에 조그만 서랍이 2개 있고 위에는 평평한 나무 책상이 있어 그 위에 노트를 올려놓았다. 방 건너편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8시 정각 광고가 깜빡거렸다. 이어 돈 덴튼 버라이어티 쇼가 시작한다는 자막이 나왔다. 그는 아나운서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이름이 3차례 자막으로 나오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팡파르가 울리고 카메라가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를 향했다. 조정실에서 내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맞추어 커튼이 갈라진 부분을 통해 조그만 자기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박수 소리가 너무 큰가? 관객 반응을 기계적으로 집어넣은 게 너무 노골적으로 두드러지는 건 좋지 않았다. 노트에 메모를 했다. 텔레비전에 나온 그의 이미지가 웃으며 농담을 했다. 집에서 자기 의자에 앉아 돈 덴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텔레비전 속의 이미지가 여자 가수를 소개했다. 덴트는 노트를 뒤집어 뒤쪽에 낙서를 했다. 그때 기억이 돌아왔다. 어떻게 다쳤는지 생각이 났던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문이 갑자기 열렸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그는 화를 내며 몸을 돌렸다. 쇼가 시작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들 알았다. 수요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방해꾼 뒤쪽에 있는 복도에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은 윤곽만 보였다. 자세한 생김새는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1월이라 두툼한 코트를 입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덴트는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형체만 보이는 사람 몸 가운데에서 희고 노란 불빛이 번뜩였다. 우레소리, 그리고 정적. 여자가 노래하는 소리,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까지. 총에 맞았다. 누가 여기 들어와 그를 쏜 것이다. 그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로 총알이 자기 몸 어디에 박혔는지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 했었다. 다리가 아팠고 마비가 올 정도로 욱신거렸다. 배에 섬뜩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 무게가 짓눌림의 욕지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총알이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었다. 다리도 아니었다. 더 위쪽. 여기 가슴팍에 오른쪽 위쪽에 타는 듯한 아픔의 진원이 있었다. 열과 통증을 온몸 전체로 방사하는 조그만 중심지. 거기에 아직도 몸에 총알이 있었다. 그는 아주 심한 중상을 입었다는 걸 알았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고 그는 깜짝 놀랐다. 눈에 초점을 맞추어 텔레비전 화면에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코미디언이 나오자 그가 한 옆으로 물러섰다. 텔레비전 바로 오른편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있었다. 도움을 청해야 했다. 아직도 총알이 가슴에 박혀 있었고 심한 상처를 입었다. 도움을 청해야 했다. 일어서야 한다. 방을 가로질러 전화가 있는 데로 가야 한다.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는 오른팔을 움직였다. 발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손이 한없이 먼 곳에서
무거운 물살을 헤치는 듯했다. 몸을 앞으로 숙여보려 했으나 통증이 그를 후려갈겨 다시 넘어뜨렸다. 아직도 한없이 멀리 있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다.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천천히 몸을 앞으로 밀었다. 그러나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허리 아래는 마비되었고 발과 머리만 겨우 말을 들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맙소사, 죽어가는구나. 죽음이 천천히 몸을 따라 기어 올랐다. 죽음이 심장에 닿기 전에 도움을 구해야 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끌었고 고통이 온몸을 휘갈겼다. 입은 비명을 지르려는 듯 벌어졌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힘겹게 숨만 헉 하고 나왔을 뿐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수천의 목소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다. 코미디언이 그를 흘겨보았다. 제발. 그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하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코미디언이 대답했다. 트렁크에 엔진이 하나 더 있거든요. 텔레비전이 웃음으로 들썩거렸다. 꾸벅꾸벅 절을 하고 코미디언은 죽어가는 남자에게 윙크를 하고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달려나갔다. 뒤이어 멀쩡한 그의 모습이 돌아왔다. 조그맣고 빛깔은 없었으나 완전하고 건강했다. 숨쉬고 웃으며 생기 넘치고 확신이 가득했다. 훌륭해요, 앤디, 훌륭해. 이미지가 그를 보며 한방 웃음을 지었다. 안 그렇습니까? 제발. 그가 속삭였다.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요? 이미지가 눈을 깜빡이며 그에게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누가 했는지, 누가 쌌는지, 누가 그를 죽이려 했는지 알아야 했다.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거미가 부지런히 머리 위를 돌아다니며 가늘고 부드러운 잿빛 실을 자아내 생각을 꽁꽁 가둬버리고 뒤덮어버린 듯했다. 안 돼. 누군지 알아야 해. 열쇠. 뚜렷한 생각이 떠올랐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야.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열쇠가 딸깍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던 것이 생각난다. 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 열쇠가 있어야만 했다. 그는 문을 잠갔다. 기억이 났다. 늘 문을 잠갔다. 뉴욕 맨하튼이니 반드시 문을 잠가야 했다. 아파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덴튼을 제외하고 단 4사람이었다. 단 4사람. 낸시. 별거 중이지만 이혼하지는 않은 아내. 허브 마틴. 돈 덴튼. 버라이어티 쇼의 메인 작가. 모리스 톰맨. 덴튼의 매니저. 에디 블레이크. 쇼의 조연이자 당하는 역을 맡은 코미디언.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냈다 그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본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열쇠를 가진 것도 그 4사람이었다. 4사람 가운데 하나. 4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머릿속에서 빙빙 돌려보았다. 낸시, 허브, 모리, 에디. 그 가운데 누가 자기를 죽이려 했을까? 그는 눈을 감았고 이제는 거의 죽음에 스스로를 내어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다. 4사람 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사람 모두 그를 죽도록 미워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오늘 밤 그를 죽이러 여기 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쓰라린 순간이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넷이 다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자기 목소리가 말했다. 아, 나오세요, 교수님. 그는 겁에 질려 눈을 떴다.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의식을 놓았다면 그냥 죽었을 것이다. 무릎 아래로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손가락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죽음이 사지를 타고 기어오고 있었다. 안 돼. 그들을 이겨야 해. 4사람 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생각해. 머리를 돌려. 어둠을 떨쳐버려. 4사람을 생각해봐. 누가 그랬을까? 맙소사.
걸걸한 목소리가 독일어로 외쳤고 녹음된 웃음이 충실하게 뒤따랐다. 덴트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려고 애썼다. 에디 블레이크가 나와서 그가 맡은 교수 역할을 비루하게 하고 있다. 덴트는 보면서 생각했다. 에디일까? 에디 블레이크는 분장실 문가에 서 있었다. 돈, 나 보자고 했어? 덴트는 양옆에 전구가 쭉 붙어있는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지우는 참이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들어와, 에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문 닫아. 알았어. 에디가 말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어색하게 섰다. 밝은 빛, 머리카락, 매부리코, 입이 크고 체구가 작고 몸이 가늘고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 20사람 분량은 될 정도로 많은 인간. 덴트는 분장을 다 지울 때까지 에디를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 6시가 조금 넘었고 녹화가 막 끝난 시간이었다. 덴트는 오늘 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성이 났다. 마침내 몸을 돌려 뚱한 표정으로 에디를 뜯어보았다. 에디는 아직도 교수 복장과 분장을 한 채였고 왼손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움직거렸다. 오래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오른팔은 힘이 없고 거의 쓰지 못했다. 오늘 아주 형편없었어. 에디. 덴튼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렇게 나쁜 적은 처음이야. 에디는 얼굴을 붉혔고 얼굴에서 분노의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덴튼은 필요 이상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다시 술을 마시는 거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에디가 성난 듯 말했다. 오늘 밤에 생각이 딴 데가 있었나 보군. 덴튼이 말했다. 보스턴 쇼를 위해 몸을 사리는 건가 보지. 최선을 다했어, 돈. 등골이 휘어지게 노력한다고. 이 쇼가 우선이야, 에디. 덴튼이 말하며 에디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걸 알아야지. 이 쇼가 아니면 자네는 뭐가 되겠나? 에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뻔한 일이니 조연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 덴튼 버라이어티 쇼는 에디에게 엄청난 기회였다. 그래도 덴튼이 오늘 한 교수 코너 같은 단골 메뉴를 에디가 이따금 할 수 있게 해주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덕에 에디는 이따금 주말에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오는 주말에 보스턴에서도 그런 약속이 하나 잡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우선이야, 에디. 덴튼이 되풀이했다.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다른 데서도 하지 마라. 돈, 나는... 자네 계약서에 자네가 외부에서 하는 일은 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알잖아. 돈, 그렇다고 설마... 지금까지는 그냥 두고 봤는데. 덴튼은 에디의 항변을 묵살하며 말을 이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 다른 일자리에서 잘하려고 몸을 아끼는 건지 이 프로에서는 죽을 쓰고 앉았고. 돈, 내 말 좀. 내 생각에는 여기서 제대로 할 때까지 다른 일은 모두 그만두는 게 좋겠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에디. 가봐도 돼. 금요일 오전 리허설 때 보자고. 그는 다시 거울로 몸을 돌려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에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꾸물거렸다. 돈. 그가 불렀다. 돈, 진심은 아니겠지? 덴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돈 제발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말하지. 방금 말했잖아. 덴튼이 말했다. 돈 제발 보스턴은 어쩌라고. 보스턴이 뭐. 주말에 약속이 되어 있어. 나는. 아니, 그건 안 돼. 돈 부탁이야. 주말 내내 연습할 거야. 보스턴 갈 시간이 없을걸. 돈 벌써 예약이 다 끝났다고. 그래서 에디의 왼손이 안절부절 못하고 빨리 움직였다. 클라리넷 연주하듯
셔츠 앞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크게 뜬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이러지 마, 돈. 그가 사정했다. 제발 이러지 마. 네가 자초한 일이야. 비열한 인간. 오늘 형편없었던 건 너라고. 녹음된 웃음이 없으면 웃기지도 못하니. 입 다물어. 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가 난 무능한 코미디언을 노려보았다. 계약서를 잊지 마, 에디. 그가 말했다. 절대 잊지 말라고. 계약이 아직도 4년 반이나 남았어. 난 언제라도 자네를 쫓아낼 수도, 출연료를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계약서로 널 묶어둘 수도 있어. 네가 돈 한 푼도 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명심하라고. 접시를 닦아서 먹고 살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야. 에디는 문 쪽으로 물러섰다. 분장실에 더 있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X 더하기 Y는 텔레비전에서 외국식 억양이 강조된 목소리가 말했다. 발음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덴트는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깜빡였다. 시야가 자꾸 흐릿해졌다. 화면 속에 웃는 얼굴을 노려보았다. 에디 블레이크? 에디 블레이크였을까? 에디 블레이크가 어떤 속셈일지 알 수 있었다. 덴트만 없으면 둘 사이의 계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덴튼 후임으로 쇼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에디 블레이크지. 이미 이 쇼를 잘 아니까. 에디 입장에서 덴튼의 죽음은 코미디언의 주연이 되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에디 블레이크가 유약하고 무능하고 늘 불안해하는 별 볼 일 없는 작자가 텔레비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슨 장면인지 보려고 애썼고 그게 광고라는 걸 알아차렸다. 남편과 아내,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는 부부였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그들이 쓰는 화장지라는 광고. 행복한 결혼. 그는 낸시를 생각했다. 그리고 작가 허브 마틴. 이혼하고 싶어, 돈. 그는 밥을 먹던 손을 멈췄다. 안 돼. 덴튼, 낸시, 허브 세 사람은 애신즈룸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낸시가 그날 오후에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덴트는 녹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방송 전에 집안일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허브가 입을 열었다.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낸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낸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덴트는 불쾌해하며 허브를 노려보고 포크로 낸시를 가리켰다. 저 여자는 내 거야. 그가 말했다. 어쨌든 간에 내 거야. 자네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라야 내 것을 가져가든 말든 하지. 당신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어요. 낸시가 말했다. 낸시는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달걀형 얼굴에 긴 금발머리. 네바다로 가서. 여보, 이 생각도 해봐. 덴튼이 끼어들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고가 된다고. 난 이 주를 떠날 필요도 없어. 간통죄가 아주 잘 처벌되는 주니까. 게다가 그 상대자는 우연찮게도 빨갱이였다니.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협박할 거예요? 허브가 화를 내며 물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한 쭉. 덴튼이 말했다. 이봐, 자네가 언제 빨갱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알잖아. 지금은 난 대체적으로 자네를 좋아한다고. 대본을 꽤 쓰니까 자네가 이 업계를 떠난다면 섭하지.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낸시가 울먹이는 소리를 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호기심이 동하는 듯 돌아보았다. 덴트는 냅킨으로 입가를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한테 물어볼 건 물었고 나는 대답했어. 그 이상 논할 필요를 모르겠네. 아, 당신들. 먹은 음식값은 당신들이 내겠지. 부탁이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나 당해요. 허브, 저 사람하고 농담하지 말아요. 낸시가 날카롭게 말했다. 낸시는 흥분해 울음을 쏟아내기 일보 직전이었다. 농담 아니야. 허브가 암울하게 말했다. 농담은 제쳐두고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말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댄싱팀, 댄과 앤입니다. 의자에 축 늘어진 채로 덴트는 절박하게 화면 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그만 자아가 화면 안에 서 있었다. 말도 하고 움직이고 웃고 손뼉도 칠 수 있었다. 살아있고 기분 좋고 다치지 않은 모습으로. 누구 허브나 낸시 아니면 둘이 같이. 그는 돌이켜보려고 했다. 윤곽만 보이는 형체를 다시 그려보려고 했다.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그러나 알 수 없었다. 두툼한 코트를 입은 둔한 형상뿐. 복도의 불빛을 뒤로하고 윤곽만 보이는 검은 형상. 코트 안의 사람은 에디처럼 마른 사람일 수도, 낸시처럼 날씬한 사람일 수도, 허브처럼 근육질일 수도, 모리스 톰맨처럼 뚱뚱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모리스 톰맨? 댄과 앤. 우리나라 최악의 댄스팀이 카메라 앞에서 엄벙덤벙거렸다. 무대 뒤에서 뚱뚱한 모리스 톰맨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잘했었다고 돈. 정말로 잘했어. 서부에서 온갖 극찬을 다 받았다고. 저치들은 삼류야. 댄튼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대 위 댄과 앤을 흘낏 보았다. 정말 어설프군. 자네가 저 코너를 승인했잖아. 동의했었잖아. 자네 말을 듣고 그런 거지. 그게 내 잘못인가? 모리는 머뭇거리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댄튼의 시선을 피했다. 아니, 마침내 모리가 말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얼마나 받았어, 모리. 모리의 얼굴에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 나타났고 얼굴이 희고 둥그런 오자 모양이 되었다. 돈, 설마 내가... 저 사람들이 얼마를 주냐고, 모리. 희고 둥그런 오자 모양이 일그러지며 이렇게 웅얼거렸다. 500. 알았어, 모리. 자네 목에서 그만큼 재야지. 서부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돈. 정말로 맹세할 수 있어. 신문기사를 보여줄 수도 있고. 댄트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다. 참, 그 500은 차용증에서 제하지 않을 거야. 알지? 돈, 모리가 외쳤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 텔레비전 일에는 원래 돈이 쏠리잖아. 그 속에서 내가 몇 푼쯤 챙긴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고. 퀴즈 수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바보같이. 간접 광고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뇌물 받은 작자들은 또 어떻게 됐고. 난 그 사람들처럼 바보가 아니야. 돈. 그럴 수가 없지. 모리는 왼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계속 이마를 훔쳤다. 오른손으로는 돈 덴튼의 소매를 붙들었다. 모리가 절박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돈을 좀 더 벌어서 자네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자네도 돈을 돌려받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를 조롱하면서 내팽개칠 수 있으니까? 돈만 갚으면 그러겠지. 이봐, 내가 자네를 버린다고? 돈, 나는... 자네 머리는 지난주에 나왔던 그 침팬지만큼도 안 돼. 덴튼이 쏘아붙였다. 자네가 그 칼라일이란 여자와 붙으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다시 억울하다는 표정.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돈. 나는... 말도 안 되지.
덴튼이 말 허리를 잘랐다. 나를 떠나는 순간 차용증은 지금 만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 캐런 칼라일은 잊으시지. 녹음된 박수. 이제 돌아가서 댄과 앤에게 한 차례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때다. 무대 위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댄서들에게 덴트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당장 끌어내려. 그가 말했다. 마지막 인사할 때 나오지 못하게 해. 그러고는 등 뒤에서 노래 부르는 모리를 무시하고 무대 위로 종종거리며 올라갔다. 덴트는 오른쪽 카메라를 찾아 활짝 웃어 보였다. 오늘 밤 마지막 무대입니다. 화면 위의 이미지가 죽어가는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뛰어난 실력의 신인 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쇼를 시작하게 되었죠. 캐런 카라일. 덴트는 이빨을 드러내며 손뼉을 치는 자신의 흑백 이미지를 보았다. 저 여자는 모리를 원해. 그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미지에게 속삭였다. 모리도 그녀를 원하고. 모리가 그를 쐈을까? 누구였을까? 덴튼 자신과 텔레비전 사이의 공간이 흐릿해지는 듯했다.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그는 눈을 깜빡이고 또 깜빡이고 또 깜빡였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일까? 두려웠다. 안개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는 네 사람이 보이는 듯했다. 허브와 낸시는 바로 앞에서 서로의 몸을 감싸 안고 음울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를 지켜보았다. 에디 블레이크. 오른편에서 왼손으로 신경질적으로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도전하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모리. 이들 뒤쪽 왼편에서 옹골지고 경직된 모습으로 실망감과 증오를 담고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야? 덴튼이 속삭였다. 가슴에 통증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그들 쪽으로 몸을 내밀려 했다. 물으며 대답을 요구했다. 알아야 했다. 그들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죽으면 허브와 결혼할 수 있어. 낸시가 말했다. 네가 죽으면 에디 블레이크 버라이어티 쇼가 시작되겠지. 에디가 말했다. 당신이 죽으면 더 이상 블랙리스트로 협박당할 일은 없어. 허브가 말했다. 네가 죽으면 차용증도 사라지지. 그러면 켈런 칼라이가 함께 큰 돈을 벌 거야. 모리가 말했다. 너희들 중에 누구야? 안개가 걷히며 빙빙 돌았다. 사람들도 사라졌다. 힘을 쥐었자 덴트는 또 다른 형상, 문가에선 검은 윤곽을 다시 그려보았다. 그는 윤곽을 노려보았다. 알아야 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끔찍하고 형체 없는 윤곽을 살폈다.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머리 윤곽이 기억났다. 귀, 목, 그리고 코트 칼라. 또 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해내려 정신을 집중했다. 맞다. 귀의 윤곽이 뚜렷이 보였다. 이제 네 가지 가능성이 세 개로 압축되었다. 낸시는 긴 금발머리가 얼굴 옆에서 곱슬거리며 귀를 덮었기 때문이다. 낸시는 아니었다. 세 사람, 셋 가운데 하나다. 허브 아니면 에디 아니면 모리. 누굴까? 키. 그 모습을 잘 떠올려 보면 문틀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볼 수만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에디와 허브는 키가 컸다. 모리는 작았다. 에디는 워낙 말라서 더 커 보였는지도 모른다. 실제 키는. 덴트는 스스로를 추스렸다.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알기 전에는. 덴트는 안개 속에서 윤곽을 노려보았다. 천천히 사력을 다해 그 둘레의 문틀을 그려보았다. 서서히 모양이 드러났다.
키가 컸다. 에디 아니면 허브다. 에디 아니면 허브. 분명히 둘 중 하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 에디와 허브의 모습을 그 형상 위에 포개어 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두툼한 코트 때문이었다. 불가능했다.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다. 어깨를 지나 갈빗대 사이로 내려갔고 다리에서 서서히 올라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배를 건드렸다. 빨리 알아내야 한다. 빨리 알아내야 해. 덴트는 아까 있었던 일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자기 자신과 텔레비전 사이의 안개 속에서 녹화 전 리허설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그려보았다. 문이 열리고 검은 형상이 서 있고 번쩍이는 불. 그 형체의 오른편에서 허브. 그가 외쳤다. 에디는 왼손잡이였고 오른손은 상태가 좋지 않아 총을 들거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허브여야만 했다. 외침 소리와 함께 안개가 싹 걷혔다. 윤곽만 있는 형체도 사라졌다. 시각과 소리가 돌아왔다. 캐런 카라일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쇼의 마지막 코너였다. 9시가 다 되었을 것이다. 부상을 입은 뒤 거의 1시간 동안 여기 이러고 앉아 있었다. 캐런 카라일의 노래가 끝났고 녹음된 박수 소리가 전동처럼 울렸다. 덴트는 자기 자신이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온전하고 제발로 걷고 힘차고 만면에 웃음을 띤 자기 모습이 나와 관객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자기 의자에서 죽어가는 돈 덴튼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덴튼은 조그만 자기 모습을 쳐다보았다. 자기였다. 6시 정각에 2시간이 남아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꿈과 현실, 욕망과 사실, 필요와 진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스치며 뒤섞였다.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실체가 없었다. 빠른 속도로 죽어가 점점 실체가 사라지고 있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 형상이 전부인 것 같았다. 덴트는 자기 형상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허브야. 그가 속삭이는 소리로 방 건너편의 청회색빛 자기를 불렀다. 현실성이 사라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어둠이 번지듯이. 조심해. 허브야.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상이 대답했다. 불빛이 깜빡거렸고 덴트의 정신도 흩어졌다. 집에 가지마. 그가 외쳤다. 허브야. 오늘 즐거우셨기를. 덴튼의 형상이 그를 보고 웃음을 보냈다. 도망가. 덴튼이 외쳤다. 형상은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덴튼에게 바보같이 굴지 말라는 듯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듯이.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는 도망가야 했다. 살아야 했다. 오늘 밤 여기 오지 말라고 경고해야만 했다. 저기 자기 형상이, 진짜 돈 덴튼이 텔레비전 안에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전화기가 있었다. 도와줘. 덴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전화를 걸어. 전화를. 도와줘. 마치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인 것처럼 여겨졌다. 자기의 진짜 모습이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이. 그러나 자기 모습은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칠 뿐이었다. 안녕.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덴튼의 형상이 의자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으로 키스를 보냈다. 도와줘. 덴튼은 비명을 질렀으나 목구멍에 차오르는 피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상이 뒤로 물러섰다. 카메라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점점 더 작아졌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조금이 얼마 남지 않은 조그만 형상이 의자 위에 죽은 남자에게 말했다. 안녕, 안녕.